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요, 아동수당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이번 9월부터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해당 사항이 있나요? 비밀로 하고 싶네요. 있나요? 안 받으면 상위 5% 아닙니까? 안 받으면 이게- 상위 5%고 맞아요. 금액이 있죠. 밑에 95%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네. 받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동수당뿐만이 아니라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는 뭐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기초연금, 또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도 있고요. 물론 이런 여러 복지 제도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럴수록 삶이 더 고달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들인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복지사에게 복지가 없다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난 5월 31일이었는데요. 김해시 소속의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20대 여성인데요. 임용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된 신입이었어요. 유서로 보이는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옥 같은 출근길,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냉정한 사연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또 담당자라는 부담감이 나를 너무 옥죄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이 공무원은 아직 좀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의 부모는 지금 김해시 근무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감사를 또 요청한 상황입니다. 2달 만에 7kg가 빠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입이기 때문에 처음 왔는데 아마 팀원들하고 좀 정서적 유대나 어울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또 극단적인 이 행동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김희 씨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네. 그 복지 업무가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한번 동사무소를 갔는데 네. 사회 복지 공무원들의 제가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바쁘군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면 스트레스가 엄청난 게 좀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네. 하죠. 그런데 언론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이제 동료분이 인터뷰한 것 중에서 아니나 다를까 뭐 첫 직장이라서 그냥 그저 스트레스 받는 것 정도로 알았다 이렇게 답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특이점을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 직역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별로 1명 아니면 2명이 보통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직 행정 공무원들하고는 또 하는 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있어야 이게 이제 정서적인 지지와 교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딱 혼자 있다라거나 아니면 2명이지만 굉장히 이제 선배인 사수와 이렇게 단둘이서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사실은 좀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씁쓸하지만 이번 사건이 또 낯설지가 않은 게 지난 2013년인가요? 한 해에 4명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그때 이제 복지사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됐는데요. 그렇게 많이 살펴달라 했지만은 2013년 유수에도 그 당시 의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네. 그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2,600명의 복지 대상자를 단 2명이 담당을 하는 의무 가중이 있었고요. 거의 2분 만에 한 번씩 이 전화 또 상담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뭐 전화 상담 사람과 대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런 미는 상대가 늘 힘들어가지고 가슴이 쿵쿵거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권위의 조사 실시에 의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의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의무 스트레스로 인한 또 교육복지사의 가로사 등등이 있었고요.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왔습니다. 2013년에 비하면 인력 충원이나 이런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난 거죠. 보시면은 2018년 예산 중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146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약 13%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했지만 증가한 예산만큼 일반 시민들에게 그 지급을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지금 6살 미만의 뭐 10만 원 수당 주려면 그 다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급을 했으면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하지만은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계속 되풀이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네, 이번 사고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요. 인터넷상에는 현직 사회복지사들이나 취준생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현실은 어떤지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인당 만나야 되는 민원의 수가 보통 이제 일반 그 기초 공무원들 중에 주민센터에 계시는 그 공무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시죠. 근데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서는 뭐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 10배, 20배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내야 되는 그런 업무량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해결할 수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의 시스템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 시스템이 아니라 단발적이고 편파적인 시스템은 결국 현장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수년 전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기초생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양육수당 그리고 학비 지원 등 수많은 업무가 몰려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입이든 경력이든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가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럴 때 사실은 저희도 많이 좀 어렵거든요. 밤늦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위험하죠. 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도 경기도 대구에서 이렇게 폭언 폭행 사건이 있었고 또 2014년에는 우리 그 마산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민원인이 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 그 복지직 공무원들이 안전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외상후 스트레스도 겪게 되고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휴먼 케어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일을 만나고 있는 경우가 더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람을 만나려면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복지사들에게 복지가 없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우선 가장 놀라운 게 업무량이에요. 공무원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한다. 네. 어디나 거의 보통 그러나 봐요. 예전에는 그나마 2,600명이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줄어든 게 지금 1,000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많이 줄어든 게 이 정도다. 그래서 지금 이 김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그 협회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임용 후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전 교육이 전혀 없이 바로 현장 실무에 배치되는 게 지금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 신입이 제대로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바로 투입이 되고 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일반적인 공무원분들이 하는 업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과 사실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대민 업무가 굉장히 많고 낮에는 거의 민원인을 상대를 하고 서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야근을 하면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신입들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을 대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바로 감정 노동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감정 노동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성 공무원 그 가족들로부터 그 평소 카톡을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되게 좀 괴로움을 호소하니까 지인들한테도 호소를 했던 내용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카톡 내용을 보았는데
과중한 업무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 호소를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임자로부터 8개월치 업무를 이틀 만에 전수받아서 뭐가 뭔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그리고 또 뭐 사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수가 이제 가르쳐주는 선배를 얘기하는 거죠. 사수는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토론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도 일단은 문제겠지만 책무는 주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약한 거 아니야? 사회 첫발을 내밀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딪히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걸 바꾸고 이거는 열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열정으로 본인들이 계속 스스로 열정만 가지고 일하게끔 놔둬야 될 거예요. 매년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는 업무만 해도 가다한데 그 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네. 그 약자들이 이 의무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생각과 조금 결여되는 게 있다면 항해가 아주 거셉니다. 폭언도 하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사회적 약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거를 당하고도 이분들이 크게 바것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또 참아내고 미는 대상자가 어려운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도 선주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복지 행정이 뭐 아주 계획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선거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그런 복지도 있고 또 선진국의 복지 행태를 따라가는 행태도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동수당 10만 원이 이제 9월달부터 나가게 되는 건데 그것도 OECD 국가에서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특히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는데 이 업무도 당장에 아동이 주소지를 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래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민원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지가 늘어나서 좋은데 이 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계속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한 이후에 이 중앙의 업무를 지방으로 계속 이양을 하고 돈도 보내줘야 되지만은 적어도 복지만은 중앙에서 돈과 중앙에서 공공의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나눈 부분이 이제 공공 부분의 사회복지사였고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아동 청소년 시설도 있고요, 요양 시설도 있을 거고요, 지역 자활센터 이런 곳들인데요. 민간 분야 상황은 좀 어떨까요? 지금 경남에 그 민간이 한 1,200개소가 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많은 숫자죠.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은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때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자격증 있으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 해가지고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고 진출을 해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본 민간 복지시설 그 관계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서류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들을 상담하거나 뭐 심리 치료를 하거나 이걸 안내하는 게 드는 시간보다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 또 감사라든지 사무감사니까 너무 엄격하다 보니 근데 사실 거의 다 회계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셨지만 회계는 사실은 거의 무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회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서류 쓰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익혀놨는데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바뀌어요? 서류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익히는 데만 또 몇 달씩이 걸린대요.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방 정부가 바뀐다는 단체장이 그 이야기.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고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간 분야 복지시설에 일하는 분들이 고충이랑 호소도 정말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정말 시급한데요. 민간 분야 역시.
업무량이 많은 거죠,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급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에서 87%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분들한테는 그나마 또 공무원이 안전장지 않느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근데 재단이나 시설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에다가 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죠. 그런데 아까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현재 일을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고요. 또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또 이직을 하고 또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거 어디서부터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부 다 인력을 좀 제발 충원해 달라라는 네. 얘기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성명서에서 나왔듯이 사전 교육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직장 내 동료 일식을 키울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 달라. 또 하나는 관료적인 행정 업무로 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종속돼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제대로 민원 서비스를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관료적인 행정 업무랑 분리해서 독립성을 좀 인정해 달라라는 네. 요구들이 좀 있어요. 네. 아까 VCR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사회복지 이 서비스가 이제 후면 서비스인데 사람 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헌신과 이제 봉사를 요구하는 근무 환경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사회복지사 하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과 상대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본인 스스로가 이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네. 이걸 빨리 해소해 줘야 되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 뭐 살을 좀 자기 마음에 더 안 준다고 칼을 가지고 얼굴에 이래 막 상처를 주고 이런 위협도 가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폭력에 노출돼 있는데 또 여기에 저는 사명페이라고 진짜 사명의식이 없으면은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힘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복지사들에게는 사명페이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제대로 존중해주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첫걸음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전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그 사명감이 없으면 좀 힘든 직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명감을 전제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복지의 전문가지만 본인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를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가 힘든데 언제까지 계속 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재가 될 때까지 타버리는 더 이상 탈 게 없으면은 지쳐버리면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열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좀 이 열정이라는 것은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만 메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이분들의 좀 열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분들의 복지부터 좀 생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네.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우리 사회 복지 서비스가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왜 이리 더딘 거야? 이런 생각하셨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비단 개인의 업무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길일 겁니다. 덧붙여서 지금 병상에 있는 신입 사회복지사 부디 깨어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 감시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전탑 건설로 일상이 무너져버린 밀양 주민들, 또 나라의 행정을 펼치다 자신의 인권을 잃어버린 공무원과 복지사들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삶은 희생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다수를 위한 일이라면 소수는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도록 또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